2025년 1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던 그 인텔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기업의 실적 부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제국이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적나라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판이 짜이고 있어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탱크에 들어가는 칩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미사일을 쏘려는데 대만 TSMC한테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97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D램, 그러니까 D램을 만들어냅니다. D램이 뭐냐고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 칩이에요. 다이나믹은 뭐냐? 전기를 계속 채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 새는 양동이처럼 계속 전기를 보충해줘야 정보가 유지되는 거죠. 랜덤 액세스는요,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카세트 테이프는 4번 노래 들으려면 한 번부터 쭉 돌려야 했잖아요. 근데 D램은 탁 원하는 정보를 바로 꺼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아세요? 자기 코어 메모리라는 걸 썼대요. 확대하면 이렇게 철사를 엮어 놓은 것처럼 생긴 건데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건 엄청난 혁명이었던 겁니다. 인텔이 이걸 해냈어요. 1972년부터 반도체 업계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텔이 전 세계 반도체의 리더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니고요. 그 다음 해인 1971년에는 뭘 만드냐? 단일칩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를 만듭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컴퓨터의 두뇌예요. 정보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칩이죠. D램은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CPU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둘 다 인텔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78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X86, X86. 아키텍처를 만들어요. 아키텍처가 뭐냐? 명령어 체계래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언어 같은 거죠. 왜 X86이라고 부르냐면요. 8086, 80286, 80386, 80486 이렇게 80을 띄고 숫자를 붙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286, 386 컴퓨터 기억나세요? 486 펜티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인텔이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586부터는 왜 펜티엄으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386, 286, 486 이거 숫자잖아요. 숫자는 상표권 등록이 안 됐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도 386이야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인텔이 짜증이 난 거죠. 아, 이 새끼들이? 그래서 586부터는 펜티엄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때가 인텔의 전성기예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인텔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말 들어봤죠? 왜 실리콘밸리냐? 반도체 만드는 게 실리콘이니까요. 1956년에 쇼클리라는 박사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합니다. 원래 교수였는데 나 돈 벌고 싶다 하고 나와서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을 막 뽑습니다. 근데 이 쇼클리 박사가 너무 깐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 8명이 에이 못 참겠다 하고 나가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정확히는 페어차일드라는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만든 거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나갑니다. 왜? 페어차일드도 지분을 안 줬거든요. 직원들이 우리도 지분 좀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냐? 돈은 자본가가 갖는 거고 너희는 노동자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자본가 될래?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페어차일드 퇴사자가 퇴직 면담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뭔데 이렇게 솔직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가 왜 급속히 클 수 있었냐면 엔지니어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원래 돈을 잘 몰라요. 기술만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VC들, 벤처 캐피털들을 만나고 주식을 받고 스톡 옵션을 받으면서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일론 머스크든 누구든 미국 스타트업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해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 문화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인텔도 이 흐름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페어차일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텔을 만든 겁니다. 인텔을 만든 사람들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항상 최첨단을 가려고 노력했고 남는 돈을 연구개발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 된 거죠. 근데 1980년대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한테 밀리기 시작해요. 인텔이 D램을 잘 만들긴 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일본이 훨씬 잘했던 겁니다. 일본은 오물조물 정밀하게 만드는 걸 정말 잘하잖아요. 소니,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D램을 미국보다 싸고 좋게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위협을 느낍니다. 아, 이러다 일본 놈들이 다 해먹겠구나. 그래서 뭘 했냐? 한국을 밀어줍니다. 갑자기? 네, 왜냐면 일본만 D램을 만들어내면 미국이 너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미국 업체가 특허를 넘겨줘요. 정책적으로요? 우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 반도체를 밀어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아세요? 1989년에 The Japan That Can, The Japan That Can, Say No, Say No라는 책이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입니다. 미국한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Why Japan will be first among equals라는 부제가 붙어요. 미국이 짱이고 그 아래 중에서 우리가 1등이다? 아니, 사실상 우리가 미국보다 앞선다는 얘기를 엄청 건방지게 쓴 거예요. 미국이 이 책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 새끼들 손 봐야겠다. 그때 때마침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버블을 터뜨립니다. 엔화 가치를 급등시켜서 일본 경제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이런 데로 반도체 생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85년 인텔이 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D램을 버려요. 야, 이제 메모리 생산은 우리가 제대로 못 당하겠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만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하자. 뭘 했냐? CPU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잖아요. 이건 단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선택이 대성공합니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5년간 인텔은 CPU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요. 여전히 PC랑 데이터 센터 CPU는 인텔이 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텔 인사이드 컴퓨터마다 이 스티커 붙어 있었잖아요. 소니 노트북에도 삼성 컴퓨터에도 IBM 컴퓨터에도 전부 인텔 인사이드. 이게 왜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인텔이 천재적인 마케팅을 한 겁니다. CPU 만드는 회사인데 CPU를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 광고할 때 마지막에 인텔 로고 넣어줘. 그럼 우리가 광고비 절반 줄게. 그리고 너희 제품에다 이 스티커 박아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컴퓨터는 당연히 인텔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심지어 어느 날은 사람들이 컴퓨터 가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펜티엄 5 주세요. 삼성 컴퓨터도 아니고 LG 컴퓨터도 아니고 펜티엄 5 주세요. 브랜드가 인텔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영상 만들 때는 엔비디아 칩을 박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인텔은 그걸 해낸 겁니다. 잘했죠? 천재적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까지 인텔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6년 인텔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애플이 찾아와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아이폰이라는 거 만들 건데 너네가 CPU 좀 만들어줘. 네오넷 잘하잖아. 인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꺼져. 전화기에 박는 거 해봐야 돈도 안 남고 팔리면 얼마나 팔겠어? 우리는 PC를 맨날 이렇게 팔아. 그런 작은 거 안 해. 거절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세상이 바뀌는 걸 놓쳤어요. 2007년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ARM이라는 다른 아키텍처가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버려요. 인텔은 PC에만 갇혀 있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010년대부터 GPU가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GPU가 뭐냐?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원래는 게임 화면을 그리는 용도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 CPU는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요. 멀티태스킹은 되는데 속도는 좀 느려요. 근데 GPU는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 일을 동시에 확 해버리는 거죠. 마치 한 명이 일하는 것과 100명이 동시에 일하는 것의 차이예요. AI 시대가 오면서 이게 필수가 됐습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GPU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칩의 대명사가 CPU가 아니라 GPU로 바뀝니다. 그럼 누가 GPU를 잘 만드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999년에 창립됐어요.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회사죠. 근데 왜 GPU를 만들었냐? CPU는 인텔이 너무 꽉 잡고 있었거든요. CPU는 못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게임용이었어요. 근데 2010년 초에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암호화폐도 나오고 AI도 나오면서 GPU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때를 잘 만난 거죠. 2016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였어요. 지금은 $200 넘어요. 100배가 오른 겁니다.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근데 인텔은요? 2020년 이후로 계속 빌빌 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확실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시아에서 싸게 만드는 거 내가 갖다 쓰면 되지. 내가 발주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야. 내가 국어라는 느낌이 들어. TSMC는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파운드리를 만들었어요. 파운드리가 뭐냐?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문 제작 공장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 대만에서 만들어져요. 심지어 2000년대는 상하이에도 생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뭐가 있지? 하고 엔비디아 있습니다. 근데 젠슨 황기 누구예요? 대만계 중국인이에요? AMD에 있습니다. 근데 리사수가 누구예요? 대만계예요. 다 아시아인이 만들고 있는 거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거의 없어요. 인텔이 그나마 IDM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회사인데 인텔도 공장 일부는 아시아에 있어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디램, 그러니까 디램을 만들긴 하는데 마이크론 생산 시설도 대부분 아시아에 있어요. 미국 국방부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07년에 보고서를 냅니다.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계속 이렇게 디램을 국내에서 안 만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국방에 그 사람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못하면 전쟁 때 칩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겁니다. 공장이 없으면 안보도 없습니다. 이거 최근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경제 안보, 공급망 안보. 근데 이 보고서가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무시당했습니다. 왜? 넌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하냐? 지금 소련도 없고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구축되고 있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시아에서 $3 받고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20 받는 미국으로 들여오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국이 급부상해요. 러시아도 움직이고요. 미국이 이거 진짜 위험한데?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칩스법입니다. 칩스 액트, 칩스 액 52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다시 지어라. TSMC 애리조나 공장 짓고 있어요. 삼성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고요. 인텔도 당연히 돈을 받아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인텔이 2021년에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의 칩 만들어줄게요. TSMC처럼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거 못 받고 있어요.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부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40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텔은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진 좋은 기업이다. 그런데 파운드리, 즉 반도체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려면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 일이다. 무슨 뜻이냐? 인텔은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에요. 과거에 선도했고 내가 짱이었어요. 근데 TSMC는요? 서비스 중심 기업이에요. 고객이 주문을 주면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인텔은요? 야,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와서 우리 교육해? 우리가 가르쳐줄게 라는 마인드예요. 과거의 영광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 근데 지금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아니 내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치버에서는 인텔이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제 혜택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노키아 기억하시죠? 한때 휴대폰 1등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고 사라졌잖아요. 인텔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요,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했어요. CPU는 인텔이 꽉 잡고 있었으니까 틈새 시장인 GPU를 공략한 거죠. 게임용으로 시작했는데 AI 시대가 오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2025 연일 월 22일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주가가 하루 만에 13% 폭락합니다. 왜? CPU 같은 걸 팔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애플 같은 데서 자기가 직접 칩을 만들어요. M1, M2, M3 칩. 인텔 칩은 안 써요. 인텔이 그럼 우리도 파운드리 해야겠다 하는데 TSMC가 더 빨리 더 좋은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게다가 삼성도 미국에 들어와서 짓는다고 하고요. 투자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인텔을 사느니 마이크론을 사겠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삼성을 사겠다. 차라리 TSMC를 사겠다. 인텔? 부잣집 도련님이 다시 팔을 걷고 일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주게 반영된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미국 반도체 산업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텔이 그 정점에 있었어요. 1972년 D램, 1971년 CPU, 1978년 X86 아키텍처, 인텔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일본한테 밀리기 시작했고 1985년 D램을 포기하고 CPU로 전환해서 다시 성공합니다. 2006년 아이폰을 거부하면서 모바일 시장을 놓쳤고 2010년대 GPU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에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어요. 근데 2020년에는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만드냐?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조바심이에요. 불안감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확 발달해서 전 세계로 퍼졌지만 지금은 미국이 주도권을 잃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조바심을 더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칩스법을 만들어서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 TSMC 데려오고 삼성 데려오고 인텔한테 돈 주고 있는 건데 과연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부지는 샀는데 안 지어지고 있어요. 조선소는 배를 건조한다고 했는데 배를 건조하려면 10년 걸려요. 근데 중간에 안 만들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문화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부잣집 도련님 마인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면 그게 미국이라는 제국의 진짜 몰락 시작이 될 거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텔 투자는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고
문화적 변화가 쉽지 않아 보여요. 파운드리 사업도 아직 성과가 없고요. 차라리 엔비디아, AMD,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인텔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살려줄 겁니다. 근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글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관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공장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만약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관세 올리고 보조금 주고 강제로 공장 짓게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살린 제조업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인텔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제국의 주도권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1972년 세계 최초 디램을 만들며 반도체 혁명을 주도했던 인텔, 1985년 과감하게 메모리를 버리고 CPU로 승부해서 25년간 왕좌를 지켰던 인텔, 2006년 아이폰을 거부하면서 모바일 시대를 놓쳤고 2010년대 GPU 시대를 놓쳤고 지금은 파운드리마저 고전하고 있는 인텔, 과거의 영광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계 미국인이 만든 엔비디아, 이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다시 헝그리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반도체가 다시 일어서려면 단순히 돈과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적 혁명이 필요해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가졌던 그 헝그리 정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퇴직서에 쓸 수 있는 그 절박함.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 반도체의 부활은 어렵습니다. 인텔 주가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어 보여요. 투자자라면 인텔보다는 실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TSMC, 삼성, 하이닉스 쪽을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을 지켜봐야 해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문화를 바꾸고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면 그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장은 샀는데 안 짓고 배는 만든다는데 10년째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 시작이 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베팅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베팅할 건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로마 제국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다더니 해가 졌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인텔의 주가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